약해지는 액상화 현상이 국내 지진 관측사상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포항 지진의 여진이 오늘 또 4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영하의 강추위까지 겹쳐 이재민들은 눈물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이재민을 위한 임시 거처로 LH공사 임대주택 160채를 무료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포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입니다. 경기 평택의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가 굴러떨어지면서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갑작스레 찾아온 강추위에 전국 곳곳에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사찰에 세워진 거대 불상이 인근 공원구역을 침범했는데도 관할구청이 2년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미국이 이르면 내년 1월 중동아시아 지역에 항공모함 한 척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에 왔던 칼빈슨함이 유력한데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에 배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고소득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는데 국회의장실과의 공동 여론조사 자세히 보도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진앙 주변 곳곳에서 땅이 물렁물렁해지는 액상화 현상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산 폭발하듯 땅속 흙탕물이 솟아올라 집안이 약해지는 건데 이 때문에 건물 피해가 커지게 됩니다. 먼저 송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 진앙으로부터 반경 2km 논에서 발견된 샌드 볼케이노, 즉 모래 분출구입니다. 전형적인 화산 분화구 모양이고 주위엔 모래와 함께 분출된 물이 고여 있습니다. 분출구를 파서 단면층을 보니 원래의 논 토양 위에 5에서 12cm 두께의 모래층이 형성돼 있고 모래가 분출된 통로 두 곳이 확인됩니다. 모래기가 있는 지하수를 많이 포함한 이런 지층이 지진에 의해서 진동하면서 아주 심각한 액상화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이건 판단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도 액상화 현상에 따른 모래와 진흙 분출구 30여 개를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지표로 분출되는 미고와 퇴적물들이 액상화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모래뿐 아니라 자갈까지 지하에서 솟구쳐 나온 분출구도 발견됐습니다. 그만큼 지하에서 엄청난 압력으로 지하수를 밀어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샌드 볼케이노는 진앙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반경 5.5km 지점에 있습니다. 그만큼 넓은 지역에서 액상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구팀은 액상화층의 분포 위치와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지질조사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SBS 송성준입니다. 액상화 현상으로 땅이 물렁물렁해진다면 과연 근처 다른 건물들은 괜찮은 건지 또 이 지역에 새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액상화는 지진 발생 순간의 압력으로 지하에 있던 물이 집 표면으로 솟구치는 현상입니다. 물과 흙이 섞이면서 순간적으로 땅이 물렁물렁해지고 물이 빠진 만큼 집안이 가라앉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의 일부 건축물 피해를 액상화가 부추겼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강진이 물러가면 액상화가 발생한 지역도 안정화 단계로 접어듭니다. 지질학적인 측면에서 액상화가 계속적으로 되는 시간은 수십 초에 이제 되거든요. 한번 액상화가 일어나게 되면요, 그 층이 다시 액상화가 되기는 조금 힘들다. 문제는 포항과 주변 지역에 액상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연약 지반이 분포해 있다는 겁니다. 이들 지역엔 지하 안반 위에 연약한 퇴적물이 20에서 30m 정도씩 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 건물 자체를 지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건물 지지대를 튼튼한 안반까지 깊숙이 박으면 됩니다. 이를 위해선 건축 전에 시추 지질 조사를 통해 튼튼한 안반의 깊이를 파악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기팅에는 그 깊이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반까지 가능하면은 박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액상화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조치 없이 세워진 오래된 건물들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 해안가 퇴적층이나 강 하류를 빼면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액상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지질학자들은 밝혔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포항에선 또 여진과 추위가 피해 지역 주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파손된 주택에 계속 머무는 분들은 도시가스가 끊기면서 이 날씨에 난방도 못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지던 어젯밤, 포항시 흥해읍의 한 아파트입니다. 워낙 심하게 파손돼 주민 대부분이 짐을 싸들고 떠났지만 몇몇 주민은 아직 머물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도시가스마저 끊기는 바람에 보일러도 무용지물. 영하의 추위에 집안은 냉장고가 돼버렸습니다. 추워갖고 우리 관리실에 가니까 볼라로 좀 틀어달라고 그러니까 아직 이거 뭐 검사 저거 해가 갔는데 그게 연락이 왔어야 틀어주지 못 튼다 이러더라고요. 의지할 것이라곤 전기장판 뿐입니다. 불탄가스도 없고 또 노인네들은 이 가스는 킬 수 있지만 이 불탄가스는 힘들어요. 그게 진짜 얼른 가스라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국물조차 만들어 먹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날이 밝아서도 추위는 더 매서워졌습니다. 대피소에 있던 이재민들은 소독과 보강 공사 때문에 짐을 싸들고 다른 대피소로 옮겨야 했습니다. 강한 찬바람에 몸도 마음도 얼어붙었습니다. 9시 전에 여기 도착을 하는데 많이 추워서 내가 이거를 목포를 덮어씌고 다니고 위에 코트 입고 이렇게 왔거든. 오후가 돼서도 대피소 안에서조차 모포를 찾는 이재민이 많았습니다. 더 힘들죠. 춥지 불안치. 이러니 밤에 잠을 못 자요. 불안해갖고. 무너진 집 걱정에 여진까지 괴롭히는데 강추위까지 몰아치면서 이재민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이렇게 갈 곳 없는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우선 임대주택 160채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보증금도 받지 않기로 했죠. 하지만 160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외벽 곳곳에 심한 균열이 나 있고 창문 옆 콘크리트는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합니다. 점검 결과 이 집 상태는 위험 등급, 출입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집을 잃은 주민들이 지낼 임시거처로 LH 임대주택 160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2,800만 원 수준인 임대보증금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대료는 50% 감면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임대료 50%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하지만 당장 임시거처가 필요한 가구 수가 500가구로 추산되고 있는 만큼 나머지 340가구는 여전히 갈 곳이 없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먼저 논의를 하고 단독주택은 나중에 하자. 나이 드신 분들은 갈 데가 없잖아요, 지금. 정부는 이번 주 안에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됩니다. 주택 복구비 융자 한도를 전파된 주택은 6천만 원으로 반파의 경우엔 3천만 원으로 각각 25%씩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의 지원책은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는 게 이재민들의 생각입니다. 철거병도 되지 않는 걸 가지고 뭐 도와준다는 그 생색밖에 안 되고 그 갚는 거는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여기에 안전점검이 끝나지 않은 건물이 1,200개 동이 넘고 아직 신고하지 않은 피해 주민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어서 피해지 주거 안정이 이루어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공사 현장에서 또 굴착기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평택에서 상수도관 연결 작업을 하다가 굴착기가 쓰러져 근로자 1명이 숨졌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착기 한 대가 옆으로 기울어진 채 구덩이 아래 처박혀 있습니다. 출동한 119 대원들이 급히 다가갔지만 차체가 기운 탓에 부상자 구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상수도관 매설공사 현장에서 지면 아래 3m 깊이의 구덩이로 굴착기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구덩이 안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 55살 김모 씨가
굴착기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김 씨는 굴착기의 집게 부분과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려고 구덩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크레인 기사가 작업 현장을 가다가 중심을 잃고 한 3m 그 배관 붙으려고 이렇게 깔아놓은 데 있잖아요. 글로 넘어져 버린 거죠. 굴착기 기사 61살 최모 씨도 목을 크게 다쳤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강추위 속에 곳곳에서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일가족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성훈 기자입니다. 남학생 2명이 각각 걸터앉은 5층 창문 뒤로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옥상에서 구명줄을 내려 학생들을 구조합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서울 길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방에 있던 어머니 44살 배모 씨가 연기를 마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소방대원이 구조한 두 아들은 손에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마셨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거실 소파에서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엔 서울 자양동의 한 예식장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예식장 직원 59살 박모 씨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직원과 손님 등 100여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의 배관을 용접하다가 불티가 건물 및 쓰레기 더미로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쯤 경남 산청군에서 70대 노부부가 탄 승용차가 도로 울타리를 들이받은 뒤 3m 아래 강변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78살 오모 씨가 숨졌고 부인 78살 김모 씨가 다쳤습니다. SBS 이성훈이다. 타이완 대학의 한 한국인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받기도 전에 현지 SNS에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당사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공식 대응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타이완의 한 국회의원이 2차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타이완 국립대의 한 한국인 교수가 여학생 67명을 성추행했다는 폭로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현지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고 SNS엔 교수의 실명과 사진까지 공개됐습니다. A 교수는 대학 측 진상조사에서 결백을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2달간 아무 문제 없이 서로 대화를 나눈 카톡 기록이나 연구실에 왔다 갔다 했을 때 CCTV 화면 기록 이런 거 다 제출을 했는데도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A 교수는 타이페이의 한국 대표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내정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공식 대응은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외교부에서 충분히 항의하고 자국민을 보호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외국에 마치 혼자 전쟁터나 사막에 버려진 그런 사람 같아요. 지난달 19일 타이완 검찰은 A 교수를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외교부는 한국 대표부가 타이완 경찰에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었다고만 밝혔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사찰에 세워진 10층 건물 높이의 대형 불상입니다. 당초 허가된 면적보다 2배 넘게 크게 만들어지면서 인근 공원 부지까지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관할구청은 과태료만 부과할 뿐 2년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현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사찰. 건물 뒤편에 앉아있는 거대한 불상이 눈에 띕니다. 지난 2015년 9월 완공된 높이 24m짜리 약사열의 대불로 제작비 120억 원의 청동 100여 톤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건립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강남구청은 78제곱미터에만 구조물 허가를 내줬는데 공사 과정에서 205제곱미터까지 면적이 2배 이상 커진 겁니다. 더구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도시자연공원 지정구역을 침범했습니다.
연꽃 모양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그 불상이 제대로 멋있게 모양이 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 허가된 것보다도 127제곱미터가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겼지만 2년 전 완공식을 가졌고 당시 여야 당대표들과 서울시장, 강남구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구청은 매년 1,000만 원 정도의 철거 이행 강제금을 물리는 것 외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특별한 적이 아니면은 그냥 뭐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으니까 끝까지 내는 거예요. 끝까지. 허가보다 면적은 2.6배로 늘고 높이도 5.4m 더 올라가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허가 기준을 이제 벗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이제 부수적으로 발생한다고 봐야 돼. 행정 조치를 일단 취해야 된다고 보죠. 그래야 그거는 형평성에도 맞고. 사찰 측은 조사를 통해 안전 문제는 없으며 1년에 1,000만 원 정도인 이행강제금을 끝까지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서울 집값이 비싼 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기간이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미국 뉴욕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서울 주택의 중위 가격이 4억 3천만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중위 가격은 주택 매매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입니다. 집값 높기로 유명한 미국 뉴욕이나 워싱턴 DC와 비슷한 수준이고 일본 도쿄보다도 비싼 겁니다. 이렇게 집값이 비싸다 보니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통계청의 도시가구 연평균 소득이 4,700만 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에서 중위 가격인 주택을 사려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9.2년을 모아야 합니다. 일본 도쿄, 미국의 뉴욕, 워싱턴 DC에 비해 최소 3년 이상 더 걸립니다. 세계 주요 도시들과 비교할 때 서울 집값이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인데 소득면에서 뒤지다 보니까 직장만 기간도 그만큼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이 힘들다 보니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서 사는 자가 점유 비율도 다른 국가보다 낮은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구 가운데 자신의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56.8%에 불과해 영국, 미국,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중국 숭타오 특사가 북한에 간 지 사흘째입니다. 이번엔 뭔가 될런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은데 아직 김정은을 만났다는 소식은 없고 북한의 미국 비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 중인 숭타오 대외연락부장은 방북 첫날부터 북한 정권의 실세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중조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는 중국 당의 입장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전 당시 사망한 중국군 묘지를 찾은 숭 부장이 오후 들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만났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관련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대회 결과 설명을 위한 방북이지만 김정은을 만나면 시 주석의 친서를 전달하면서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국제사회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화를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북한은 숭 부장의 방북 와중에도 트럼프 미 대통령을 깡패 두목이라고 비난한 등 대미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유일 초대국이라는 하나는 나라에 대통령 할 사람이 그렇게도 없는지 정신병자, 미친 개니까 뭘 모르고 아무렇게나 짓거려댑니다. 중국 환구시보도 숭타오는 마술사가 아니라며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말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이 숭타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향후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가늠좌가 될 전망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미국이 이르면 내년 1월 중동아시아 지역에 항공모함 한 척을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 5월에 왔던 칼빈스함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동아시아에 배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엔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도아시아 태평양, 즉 중동에서 동아시아까지 해역에는 미 해군 항모 2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동에 최근 배치된 루스벨트함과 2년째 동아시아를 맡고 있는 레이건함입니다. 여기에 미 항모 한 척이 추가되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미 해군 칼빈슨 항모전단의 대변인은 SBS의 이메일 문의에 칼빈슨함이 내년 초 인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칼빈슨함은 다른 항모와 임무 교대를 하기 위해 중동 아시아 지역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루스벨트함은 중동에 갓 배치된 상태고 레이건 항모전단의 대변인은 역시 SBS의 이메일 문의에 칼빈슨함이 와도 레이건함은 현재 작전 지역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동 아시아 지역이 항모 두 척에서 세 척 체제로 강화되는 겁니다. 칼빈슨함의 작전 지역은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동아시아가 유력합니다. IS는 몰락했고 동아시아 지역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레이건 항모는 그냥 둔 채 이 동아시아 지역에 칼빈슨 항모를 추가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1월 중 칼빈슨함이 오는 대로 한반도 작전 지역 숙달을 위한 대규모 한미연합 해상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오늘 꽤 추웠습니다. 제주 한라산 지역도 영하로 떨어졌는데 마침 첫눈이 내리면서 그림 같은 설경이 펼쳐졌습니다. 백록담 구경 가시죠. JIBS 박재현 기자입니다. 자욱한 구름 사이로 백록담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얀 옷을 갈아입은 남벽이 햇살에 반짝입니다. 파란 하늘은 한겨울 비경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듭니다. 한라산에 올겨울 첫눈이 내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백록담도 순백의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설경이 너무 환상적이고 개인적으로 겨울산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 파랗던 구상나무 군락지도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얼어붙은 상고대 위로 눈이 다시 쌓이면서 나무들이 입은 하얀 옷은 더욱 두툼해졌습니다. 여기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완전 하얘가지고 막 눈 부시고 밑에는 안 보이는데도 막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첫눈이 내린 한라산은 종일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한낮에도 윗세오름은 영하 6도, 어리목은 영상 1도까지 떨어져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나타냈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부는 맹추위였지만 3,400여 명의 탐방객이 찾아 첫눈이 내린 한라산을 만끽했습니다. 오니까 너무 좋아요. 더 눕고 보니까 눕고 처음 보거든요. 저도 제주도 살면서 너무 좋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첫눈이 내린 한라산은 이제 한겨울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JIBS 박지현입니다. 일본의 한 기업이 담배 피우지 않는 직원들에게 휴가를 6일씩 더 주기로 했습니다. 흡연자들이 시시때때로 담배 피우러 나갈 때도 비흡연자들은 계속 일하기 때문에 휴가를 더 가는 게 맞다는 거죠. 흡연자들은 이걸 순순히 받아들였을지 도쿄 최호원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초고층 빌딩 29층에 위치한 일본의 한 IT 업체의 사무실입니다. 직원이 담배를 피우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에 흡연실까지 다녀와야 합니다. 이 회사는 최근 비흡연자들에게 흡연자들보다 연간 6일간의 유급 휴가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タバコを吸う人に関しては1日10分15分の休憩を 2,3 回取っているのに対して吸わない人は基本的にお昼の1時間の休憩しかないっていうことでそれに対してちょっと不平等ではないのか. 이곳 직원 120명 가운데 70여 명은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미 비흡연 휴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흡연 직원들의 반발도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タバコ休憩の時にある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かもあるのでその喫煙者のになんか規制をするとかではなくて非喫煙者の人になんかメリットを与えてあげるみたいな制度はいい制度な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います. 일본에서 흡연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후생 노동성은 담배 한 개 피우는 시간을 7분으로 계산해 근로 시간 및 급여와 연계할 경우 금연 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흡연율은 우리의 22.6%보다 낮은 19.8%. 하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은 사회 전체적으로 금연 분위기 확산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울릉도 수험생들은 수능시험 보려고 일찌감치 포항에 나왔다가 열흘째 집에도 못 가고 있습니다. 괜히 섬에 들어갔다 백길 끊기면 큰일 나기 때문이죠.
그럼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조재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넓은 홀 둥근 테이블에서 공부에 몰두하는 학생들. 수능을 치르기 위해 울릉도에서 포항에 온 수험생들입니다. 지난 10일 일주일 일정으로 34명이 나왔는데 수능 시험이 연기되면서 28명이 교사 4명과 함께 해병대 복지시설에 남았습니다. 겨울철 잦은 기상악화로 배가 끊길 것을 우려해 내린 결정입니다. 배가 좀 잘 안 뜨다 보니까 들어갔다 못 나오는 것보다 이제 여기서 좀 더 불편하더라도 좀 안전하게 수능 칠 수 있도록. 계획보다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만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문제집이나 참고서, 옷까지도 충분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빨래방 가서 그거 다 빨아오고 서점 가서 책도 사오고 해서 그것들을 다 해결한 것 같고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해병대도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주말에 복지시설에 투숙하려던 예약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방을 내줬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주위의 격려와 도움 덕에 수험생들은 수능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그런데 포항 이재민들에겐 또 잠 못 드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대피소 나가 있는 취재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네, 흥해공업고등학교 주민대피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체육관에 머물던 분들이 오늘 그 학교로 옮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흘 넘게 흥해실내체육관에 머물던 이재민 700여 명은 오늘 아침부터 이곳 흥해공업고등학교와 남산초등학교로 나뉘어 수용됐습니다. 좁은 체육관 건물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불편이 가중되고 또 위생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면서 분산 수용이 결정된 겁니다. 온정의 손길은 오늘도 이어져 오늘 하루에만 1,3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포항을 찾았는데요. 이곳 대피소 주변 곳곳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의 땀 흘리며 돕는 모습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민들이 자리를 비운 흥해실내체육관과 일부 대피소에선 방역 작업과 함께 임시 천막 설치 등 시설 개선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이재민 수는 900여 명으로 조금 줄었지만 부상자는 오히려 83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과 관련해 내일 오전 정부 합동 브리핑이 있는데요. 특히 23일 예정된 수능 시험과 관련해 안전이 우려되는 포항 지역 4개 고사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지 등 수능 시험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흥해공업고등학교에서 SBS 원종진입니다. 국내 한 보험사가 지진 특약을 넣은 자동차 보험을 슬그머니 판매 중단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 직후였습니다. 왜 그런 건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05년부터 자동차 보험에 지진 소유 위험 담보라는 특약을 팔아왔습니다. 지진이나 소요가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차량 파손 피해를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경주 지진 직후인 지난해 9월 21일 해당 특약 판매를 슬그머니 중단했습니다. 지진 소요에 대한 사실 위험분이 국내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사실은 특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위험도가 많이 높아지고 하니까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맞지 않고 잘 팔고 있던 지진 특약을 붙인 차보험을 바로 판매 중지한다는 자체는 기업의 도덕성 문제가 좀 있다고. 선진국의 경우 위험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보험 상품을 만듭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 정부가 지진 보험 회사를 직접 운영하면서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지진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지진 재보험 회사를 설립해 각 손해보험사들과 피해 보상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실제 큰 피해로 이어지면서 이에 대비한 보험 체계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때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사람 가운데는 당시 광주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미국인 목사도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목사의 증언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한 문건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18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1995년 5월 11일 전날 내한한 미국인 피터슨 목사는 검찰에 출석해 80년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헬기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했습니다.
SBS가 입수한 기무사 비공개 문건을 보면 당시 수사 대상이었던 전두환 씨는 피터슨 목사 소식에 매우 진노해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걸로 돼 있습니다. 지시를 받은 육군 항공감 출신 예비역 장성이 5.18 당시 헬기 조종사를 만났고 조종사들도 목사의 증언에 붕괴하자 전 씨 측이 고소를 추진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He was probably angry because also while we were in Korea, we had a second floor balcony in our home and we watched the helicopter shooting down on the crowd. 전 씨는 5월 13일엔 안현태 전 경호실장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가 피터슨 목사의 증언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땐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헬기에서 비무장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위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신군부가 방어하려고 했던 자위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너져 버리죠. 피터슨 목사 증언 이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헬기 조종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어졌지만 진술의 진위를 검증할 현장 조사 한 차례 없이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SBS와 국회의장실 공동 여론조사,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증세와 쟁점 법안에 대해서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에 찬성 의견이 많았는데요. 특히 중산층과 고소득층에서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수처 신설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이른바 개혁 입법에도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세 표준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 인상하면 세수가 연간 2조 2천억 원 늘어납니다. 70.5%가 찬성, 23.8%가 반대였습니다. 월소득 400만 원 이상 중고소득층에서 찬성 비율이 더 높은 게 눈에 띕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도 비슷합니다. 찬성이 75.4%에 달했습니다.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데도 찬성 65.6%,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종교인 과세는 찬성률이 86.9%에 달했습니다. 증세안을 놓고 여야는 크게 엇갈립니다. 소득 불평등을 더 완화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매우 적정 규모의 세법 개정안이다. 전체 세금이 20조 원 이상 가까이 더 잘 들어오고 있는데 왜 또 이걸 증세를 합니까? 증세 법안들은 새해 예산안과 연결돼 있어서 법정 시한 12월 2일까지 처리돼야 합니다.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일이 우선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에는 또 잘 대화하고 타협해야죠. 이른바 개혁 입법안들은 전반적으로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공수처 신설은 86.2%가 찬성했고 5.18 특별법안 제정에는 74.2%,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구성법도 70.1%가 찬성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은 찬성 65.4%, 반대 28.9%였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세계적인 관현악단 베를린 필하모닉이 오늘 내한 공연을 열었습니다. 평소 베를린 필과의 협연을 꿈이라고 밝혔던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가 함께해서 클래식 팬들의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조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를린 필이 협연자를 선택한 피아니스트는 조성진. 당초 협연자였던 랑랑이 손을 다치면서 조성진 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He just said very simply, you know, he's a really good pianist. And I've never heard him say that about himself. 조성진 씨는 이로써 카네기홀 공연과 베를린 필과의 협연이라는 자신의 두 가지 꿈을 23살에 이뤘습니다. 연습을 하러 피아노에 앉고 마에스트로 에텔이 바로 옆에서 지휘를 하는데 내가 지금 DVD를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너무 설렜고 베를린 필의 한국 공연은 카라얀이 이끌었던 1984년 첫 내한 이후 6번째입니다. 첫 내한 공연을 계단에서 지켜봤던 지금은 세계적인 작곡가 진은숙 씨의 작품도 내일 공연에서 연주됩니다.
표를 살 돈이 없어서 무대 뒤로 들어가가지고 세종문화회관 그 계단에 앉아가지고 그 연주를 봤는데요. 제가 그 오케스트라와 지작품을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연주를 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Sensational jewel box of sounds. 이렇게 다양한 음악가들과 작업하며 디지털 콘서트 등을 통해 클래식 음악 대중화를 위해 힘썼던 음악 감독 사이먼 레틀은 올해를 끝으로 16년간 몸담았던 베를린비를 떠납니다. SBS 조지연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전북의 이동국 선수가 또 하나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9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습니다. 주영민 기자입니다. 이동국은 수원과 1대1로 맞선 전반 42분 최철순의 크로스를 받아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어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최근 4경기 연속 골로 시즌 10골을 채우며 사상 처음으로 9년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올 시즌 주로 후반 교체 멤버로 뛰면서도 통산 200골에 이어 또 하나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승리는 수원이 가져갔습니다. 용병 산토스가 후반 32분 비디오 판독 끝에 동점골을 터뜨렸고 4분 뒤 골문 25m 지점에서 기가 막힌 중거리 결승포로 3대2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수원은 3위를 확정하며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국내 여자 골프 왕중왕전에서 18살 특급 신인 최혜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강추위를 뚫고 버디쇼를 펼치며 오늘만 5타를 줄여 배선우를 한타 차로 제쳤습니다. 올 시즌 아마추어 신분으로 2승을 거둔 뒤 프로로 전향한 최혜진은 처음으로 우승 상금 5천만 원을 거머쥐었습니다. SBS 주영민입니다. 프로 배구에서 현대캐피탈이 우리카드를 꺾고 3위에 올랐습니다. 송준호 선수의 멋진 강 스파이크 장면 감상해 보시죠. 추위는 내일 아침 출근길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 자체는 오늘보다 높겠지만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한낮 기온은 5도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4, 5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곳곳으로는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와 전남 서해안 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북부 지방은 낮 한때 눈이 오겠는데요. 양은 1cm 정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을 비롯한 동쪽 지방으로는 거의 일주일 가까이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만큼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대전은 영하 2도 안팎으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 정도 높겠습니다. 갈수록 추위는 점차 풀리겠고요. 수능일에는 곳곳으로 눈과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마라톤 42.195km 달려온 선수에게 100m만 더 뛰라고 하는 것 같아 안 됐습니다만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 수능까지 4일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특히 많이 힘들 포항 수험생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수능을 일주일 연기할 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